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관여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에서 ESG 투자 전략 및 스튜어드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석 책임투자팀장입니다. 우선 오늘 뜻깊은 자리에 좋은 기회 주신 법무법인 세종 및 매일경제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원래 현장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외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주주관여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전 세계 투자 규모 및 비중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OECD가 2021년 말 발표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팩트북에 따르면 주요 50개국 국가의 투자자들은 2020년 말 기준 총 92개국의 약 2만 5천여 개 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 이 중 연기금, 뮤추얼 펀드, 보험사 등이 포함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은 약 43%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이 중 공공연기금은 2000년 기준 미 달러 기준 9조 규모에서 2020년 말 미 달러 36조 규모로 성장했고, 같은 데이터로 민간 연기금을 살펴보면 약 13조에서 미국 달러 54조로 역시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이들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스튜어드십과 피듀셔리 의무를 채택하고 있고, 이런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약 50개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튜어드십과 피듀셔리 의무의 제도화 수준을 나타낸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면 의결권 정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는 54개국 중 44개국으로 2015년 49%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EU가 새로 제정한 주주관리 지침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주주관여 역시 아래 표를 보면 정책이나 활동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공개를 권장하는 연성 규정을 적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50개국에서 40개국 국가가 주주관여를 위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들의 의결권 또는 주주관여 의무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연기금 등 에셋 오너가 20% 수준으로 포함된 전 세계 42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몰로우 소달리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85% 수준, 주주관여의 경우는 약 98% 수준으로 ESG를 고려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으로는 ESG를 고려하는 것이 재무적 성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95%가 그렇다는 답변을, 제도적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약 88%가 그렇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회적 압력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86%가 또 그렇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관여 시 가장 주된 논의 주제가 되는 것은 ESG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 주제로 선정한 내용을 담은 아래 표를 보더라도 다수의 주주관여 주제가 ESG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실제 제가 업무하면서 글로벌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정유회사 등 에너지 섹터의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섹터에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기업이 말이 아니라 숫자로 그들의 투자, 위험관리, 업무보고의 기후 위험을 평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엠비임의 CEO의 말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요시되는 인력자원 관리 등도 주주관여 시 매우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임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도 매우 중요한 주주관여 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사회 다양성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주주 관여 주제입니다. 이사회의 젠더 다양성을 포함한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사회의 다양성은 이사회의 역할 및 지회 구조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 즉 스피լ오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여성이나 소수자들의 소위 올드보이 네트워크 속에서 가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한 이사회가 좀 더 다양한 경험, 관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이사회의 독립적 관점을 강화시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향상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측 하단표를 보시면 이사회의 성별 구성을 공개하는 요건 또는 권장사항이 확립된 국가는 약 50개국 중 60% 수준이고, 이는 2년 전 49%보다 11%가 높은 수치입니다. 고위 경영진에 관해서는 약 28%가 이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성별 구성을 공개하는 약 30개국 중 14개국이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이사 선임 시 다양성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2021년 신임 이사 중 여성 이사 선임 비율은 러셀 3000 지수, S&P 500 지수, FTSE 350 지수에 포함된 주로 미국 기업들에서 이미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이사 선임에 대한 평균 지지율이 96.2%인데 이 중 부결 사례 다수가 다양성 이슈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즌 미국 상장 기업의 17건 이사 선임 실패 사례 중 10건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사회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9년도에는 16건 중 1건, 20년도에는 11건 중 6건만이 이사회의 다양성 부정으로 인용된 것을 감안하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최근 주주권 관련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 또 다른 중요 주제는 차등 의결권, 복수 의결권에 관한 것입니다. 차등 의결권 이슈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최근 테크나 바이오 분야의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기업들이 차등 의결권의 채택이 매우 큰데 기인합니다. 차등 의결권 채택은 사실 실리콘밸리만의 이슈는 아니고 국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이슈가 미국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고, 그 특징이 다른 기업군 간에 비교한 데이터도 있어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150개 기업들의 차등 의결권 채택률은 21.3% 수준으로 대형주 위주의 S&P 100보다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에 실리콘밸리의 중간 50개 기업들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인 알파벳,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리프트, 줌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기관이나 중요 연기금 등은 차등 의결권에 대해 주주 권리 훼손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퍼스나 블랙락 등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그룹이 차등 의결권 주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FTSE 러셀이나 S&P 다우존스 같은 지수 사업자들도 주요 지수 산정에 배제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ISS 같은 의결권 전문 기관도 최근 입장을 발표했는데, 유예 기간이 지난 2023년부터는 차등 의결권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모든 미국 기업들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반대 권유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래스 루이스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실리콘밸리 지수에 포함된 150개 기업 내에 이를 채택한 그 32개 기업 중 22개사가 그 10대 1, 5개 기업이 20대 1과 같이 복수 클래스 지분 구조로 운영 중인데, 스튜어드십을 강조하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권리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부펀드는 국가의 지원 아래 책임 투자나 스튜어드십에 관한 체계 및 프로세스를 갖추고
주주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엠빔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KIC가 있습니다. 펀드의 장기 수익률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올바른 기업 지배 구조에 의존한다는 믿음 아래 지속 가능성 및 지배 구조에 대한 고려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종 국내 기업들을 떨게 만드는 엠빔의 익스클루전, 투자 배제 의사결정 과정은 외부적으로 노르웨이 재무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엠빔에 공고되고 최종적으로 엠빔의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그 전에 매우 여러 차례 주주관여도 합니다. 왼쪽 하단표에서 2021년도에 엠빔이 2628회 투자 대상 기업 미팅을 수행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 이슈를 선정하고 기대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기 투자자들로서 지향한 바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주주관여를 수행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엠빔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원칙으로는 이사회 독립성, 지속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캘퍼스와 GPIF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 캘퍼스는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84년 지배구조 개선 프로그램 도입을 시작으로 코퍼레 거버넌스 팀에서 자체적인 주주 활동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소개드리면 포커스 리스트를 통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선정하고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개선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수익률 개선에 영향이 있다고 캘퍼스 이펙트라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한 바 있고 14년도에는 인핸스드 포커스 리스트를 새로 도입해 투자자 권리, 이사의 역량, 다양성, 임원 보수 등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기금으로 불리는 GPIF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일본 자본시장에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켰습니다. 2014년도 스튜어드십 코드와 UNPRI에 서명하면서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주주관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외부 운용사에게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관여를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운용사 선정 시에도 ESG와 책임투자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PG는 08년부터 책임투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책임투자 전략으로 테마틱, 주주관여, 투자 배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인클루전 앤 익스클루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총 716개 기업에 대해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서 환경, 인권으로 주주관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UN 글로벌 컴팩 원칙을 위반하거나 ESG 측면에서 부정적인 국가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서 컨트러버셜 웨펀, 담배,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150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 배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연기금 CPPIB는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팅 그룹이 ESG를 고려한 투자 결정, 모니터링,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 의사결정에 통합해 주식 사모 및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 시 고려하고 있고 특히 ESG 개선이 필요한 포커스 에리어를 선정해 적극적 주주관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로는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가서 주요 주제로는 기후변화, 인권, 물 부족, 경영진 보수 등이 있습니다. 연기금도 주주관여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대형 운용사, 특히 주요 인덱스 펀드 운용사들의 주주관리 활동은 꼭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 패시브 전략의 인덱스 또는 ETF 펀드들의 주주관리 활동은 수동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이들의 지분이 늘어나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운용사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규모 측면에서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을 탑3로 뽑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들은 환경 및 사회적 주주 제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 주주 제한이 경영진 제한 안건 대비 중요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2020년, 2021년 시즌에서의 높은 찬성 비율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에도 ESG 관련 주주 제한 안건들이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년 자신들의 의결권이나 주주 관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심 주제들을 발표하는데 2022년 것은 오른쪽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버추얼 혹은 하이브리드 형식의 주주총회에 관한 것입니다. 뱅가드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버추얼 주주총회가 늘어났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참에 이것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주주관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기업인 엑선모빌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로얄 더치셀이나 BP 같은 경쟁사 대비 에너지 전환 계획 및 이행 전략이 부재했고 2020년에서야 기초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는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기후 로비를 지속 수행한 것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고 2021년 1월 회사의 로비 정책을 공개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더 큰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파리 협정 준수 계획을 포함한 주주 제한 안건을 공동 발의했고 경영진의 반대에도 2021년 5월 주주총회에서 63.8%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인 엔진 넘버원은 기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4명의 이사 후보를 엑스모빌의 주주총회에 추천했는데 이 중 3명의 이사의 선임에 성공했습니다. 엔진 넘버원은 엑스모빌의 지분이 0.02%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블랙락, 캘퍼스, 뉴욕주 퇴직 연기금 등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를 유도해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그 주변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그 많이 논의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주 관여를 이야기할 때 그 연기금의 주주 관여는 중장기적이고 헤지펀드의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 사냥을 위한 것이거나 단기적 이익 실현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국내 여론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엑슨모빌 사례처럼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들도 ESG를 감안한 주주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연기금과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공동으로 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오늘날에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이 고용한 자산운용사별 주주권리 활동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의결권이나 주주 참여의 정답이 있거나 매우 일관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린 GPIF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탁한 운용사별로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의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것을 용인합니다. 투자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투자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펀드 매니저가 의결권을 직접 할 것인가, 담당 인력이 주주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그 내부적인 이슈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는 의결권 행사율이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인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지 않은 그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사실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를 보면 펀드 매니저가 의결권을 또는 주주 참여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별도의 리서치와 업무 절차를 통해 수행합니다. 리소스 제한도 있겠지만 해외와 같은 역할 분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의결권의 적정 수준에 대해 지분이 낮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는 패시브 투자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주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국내에 많이 퍼져 있는데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해외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다른 투자자와 협력하는 등의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분율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드렸듯이 해외에서는 패시브 투자자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주권리 관련 국내 협의체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해외에서는 그 주주권리 관련 국제협의체에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논의를 합니다. 이런 국제협의체 국내 기관들의 참여나 국내 협의체 설립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그 문의사항이 있을 때 Q&A를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